네,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이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입국 직후 간략하게 귀국 소회를 밝힐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오늘은 후속 영입 인재들을 나란히 공개하며 선거 분위기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 이슈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 이제 잠시 후면 귀국을 합니다. 2018년 9월에 이제 출국을 한 이후에 거의 1년 4개월여 만인데 오늘 간략하게 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글쎄요, 오늘 이제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지 아니면 이제 원론적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원론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최근에 나온 얘기도 낡은 정치,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리더십을 교체하겠다 그리고 세대 교체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야 뭐 당연히 이제 당위론적인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이제 큰 포괄적인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문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떠한 세력과 결합하느냐가 가장 큰 이제 관심거리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보수통합 거기에 합류할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른미래당과 다시 결합할 것인지, 세 번째 이제 독자 세력과 독자 신당을 만들 것이냐. 크게 봐서 세 가지죠. 근데 그 세 가지가 하나같이 다 난관들이 많아요. 보수통합에 합류하자니 중도 보수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탄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안 전 대표 입장에서. 그리고 기득권 정치는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한국도 어쨌든 간에 양대 기득권 정치의 한 축이잖아요. 그건 또 이제 명분에 안 맞고 또 바른미래당이 가장 이제 정책 자산이 지금 당장 이루기가 어려우니까 가장 수월할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은 현재 손학규 대표와의 관계가 잘 설정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독자 신당을 만드는 거는 자신의 명분에는 합당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바른미래당의 안철수계 의원들 주로 비례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하고 결합하는 건데 그럼 그게 과연 독자 신당이냐? 당만 이름만 바꾸는 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가능성에다가 중도를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의 문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안 전 대표의 향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좀 먼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교수님 하신 말씀인데 저도 오늘은 특별한 어떤 별다른 메시지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제 물론 1년 4개월 동안 독일 또 미국을서 거주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메시지보다는 좀 국내 정치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분들하고 향후 자기의 거취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다. 아마 이 정도로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핵심은 아까 이제 최 교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얼마 제가 본 페이스북에 보니까 국가 대개조론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뜬금없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국가 대개조론이라고 너무 거대한 담론을 내세울 그 정도로 좀 한가한 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아직까지 바른미래당 탈당하신 거는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에. 그래서 아마 1차적으로는 바른미래당을 일단 복귀는 해야 되는데 물론 복귀를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떤 정치적인 선택이겠죠. 근데 정치는 뭐 누가 뭐래도 세력입니다. 독불장군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의 세력이 어디에 있냐면 일단은 바른미래당에 자기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을 일단 복귀는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거출할 것인가는 또 두 번째 문제겠죠. 그래서 아마 손학규 대표도 진심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대표가 귀국하면은 자기가 자리를 물려나겠다 이렇게 언급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좀 귀추를 좀 저희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바른미래당으로 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앞서서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의 좀 어려움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예상을 하시기에 그러면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좀 실리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도 바른미래당 쪽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일단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일단 그쪽에 있잖아요. 당적도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또 안철수계 의원들이 지금 거기 비례대표 포함해서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 완전히 이제 배제하거나 무시할 수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 동영상 메시지도 어쨌든 바른미래당 당원들에게 보냈던 거라서
제가 세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가장 현재로서 현실적인 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쪽에 합류하는데 그쪽에 이제 주로 호남 의원들과 이제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과 어제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데 어떠한 그 구체적인 방안 내놓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낡은 정치를 배제하자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이 중도에 대한 수요는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중간지대, 제3지대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양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기득권 정치라고 일반적으로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런 진영 정치에 갈라져 있었고 어느 때보다도 정치 양극화가 아주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3지대를 기반으로 한 중도 정치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높다. 근데 중도라는 게 한국 정치에서 결국은 선거 때는 양극화로 이제 수렴되는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지난 2016년도 20대 총선 때는 호남에서의 반문 요소가 아주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이거든요. 그건 중간지대라는 것보다는 근데 이번엔 좀 그건 다른 것 같아요. 잘만 견인하고 메시지를 정확히 낸다면 저는 중간지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저는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손학규 대표가 대표직을 이제 오면 바른미래당으로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면 내놓겠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대한 확신도 저희가 좀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만약에 된다면 또 당 내에서 당내 이런 내홍, 갈등 이런 모습이 불거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손학규 대표를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은 뭐 좀 안 좋은 표현은 뭐 노역이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은 사실은 손학규 대표의 어떤 세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주 소수예요. 한두 분 정도. 나머지 비례의원을 포함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대부분 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시절에 들어왔던 분들이고 그때 당선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기 전에는 손학규 대표가 어떤 명분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대표가 귀국한 이상은 아마 명분은 안철수 대표에게 가 있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그렇게 고집을 부릴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우리 최 교수님께서 중도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해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에서 중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에 그 이철승 씨라고 유명한 정치인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주장했던 게 중도 통합론이에요. 근데 결국 실패했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박정희 정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카리스마, 그래 반대쪽에 양김이라고 하는 민주화 세력, 이 두 개가 강하게 부딪힐 때 그때도 분명히 중도가 있었어요, 중도식이. 그래서 그거를 파고들기 위해서 이철승 신민당 대표가 중도 통합론을 내세웠는데 결국 실패하셨어요. 근데 2020년에 와 보니까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의 강력한 카리스마, 그 다음에 이쪽에 보수 세력, 이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에서 양쪽 다 싫다라고 하는 그 중도 세력이 있는데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그거를 어떠한 담론으로 끌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의 그 핵심은 그 중도를 끌어낼 수 있는 동인, 그다음에 비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보일 건가 하는 거에 관건이 있다 보여집니다. 중도에 대한 표심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움직이는 행보로 저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행보가 일단 광주 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해석해야 됩니까? 광주에서 이제 지난 2016년도 거기서 이제 안철수 정치가 시발됐던 거였죠. 호남에서 뭐 완전히 싹쓸이 했었으니까 광주 완전 석권했었죠. 호남 전체 중에서 이제 전남 전북에서 세석을 뺏겼던 거고. 광주에서 다시 이제 옛날처럼 그런 그 돌풍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남이 엄청나게 지지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호남하고는 사실은 뭐 썩 그렇게 친화력이 있는 세력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광주로 감으로써 뭔가 새로운 호남의 지지를 다시 견인하려는 이런 아마 그 메시지를 하려 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은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과거 4년 전처럼 그런 어떤 프레임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래도 호남에 가서 출발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역시 호남이라는 지역이 지금 중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기성정신 비판에 대해서 호남의 정신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호남을 가는 거는 뭐 전 중요한 행보고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일단. 과거에 이제 본인이 엄청난 그 붐을 일으켰던 지지받았던 그 곳이죠. 곳이 바로 호남 광주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의 다시 어떤 뭐 길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이렇게 거겠죠. 봐도 되는 예, 거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럼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광주행. 저도 특별하게 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예. 이제 현실론인데요. 현실론인데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만약에 복귀하는 전제하에서 안철수 대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그 세력들은 사실은 남아있는 분이 전부 호남 분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첫 번째 지방 방문 그 일정을 광주 5.18 묘지 잡는 것은 아마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보답, 1년 4개월 동안 자리를 비웠던 것에 대한 어떤 보상, 예. 일종의 심리적 보상, 아마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깔려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좀 지표마다 좀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는 바에는 호남에서도 최근 들어가지고 호남 쪽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반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래요. 특별히 문재인 정부가 우리 호남에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뭐 총리가 두 분이나 뭐 호남 분들이 총리가 됐고 상당 부분 뭐 호남 분들이 약진을 했겠지만 실제로 그 호남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혜택에 대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없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도 조금은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광주 방문을 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다른 정당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옛 동지라고 할 수 있는 대한신당이 뭐 안철수 대표 이 복귀에 대해서 금이 환영이 아닌 돌아온 탕자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다른 정당들은 이 안철수 복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돌아온 탕자다. 이거는 그 수위가 굉장히 높은 그 논평이에요. 예. 근데 대한신당이 이제 그런 논평을 냈는데 대한신당은 지금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과 이제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1월 12일 날 대한신당이 창당이 됐어요. 창당하는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호남에서 지금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우리 이경수 대변인 말씀처럼 호남에 물론 이제 반민주당 정서가 있다면 민주당과 1대1 대립 구도를 만들어서 호남을 중심으로 뭔가 지지를 얻어야 하겠죠.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은. 근데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이 갈라졌습니다만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광주행을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대한신당이나 지금 이른바 범진보, 범여권 성향의 야당들은 예.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굉장히 그 수위가 높은 발언을 썼는데 그래서 호남이라는 지역이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해왔던 지역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에 대한 그 반감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압도적으로 높아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호남에서. 그럼 만약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이제 한국당이 유리하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호남 유권자들이. 단지 민주당과 대한신당 또는 민주평화당이 1대1 대립 구도를 만들 수 있다면 호남에서 그럼 민주당에 대한 그 반민주당 정서가 대한신당 또는 민주평화당에 갈 수 있겠죠. 예. 근데 과연 이들이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도 호남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지금 민주평화당이 국회의원 4명, 대한신당이 현역이 8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합쳐가지고 호남의 지지를 호소한다? 이분들은 원래 국민의당에 있다가 따로 떨어져 나온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당에 대한 반감이 있다면 이분들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지역 기반 호남이지만 원래 국민의당에서 민주평화당이 떨어져 나가고 민주평화당이 합류하지 않은 분들이 대한정치연대로 나왔다가 대한정치연대가 대한신당으로 창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국민의당이 있었는데 국민의당이 찢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바른미래당과 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분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볼 때는 국민의당은 지지를 해줬는데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결국은 다 한쪽은 또 보수 쪽하고 합치고 한쪽은 또 분화하고 분열하고 이랬기 때문에 여전히 호남에서 민주당과 각을 세워서 의미 있는 지지를 얻기는 적어도 현 단계는 쉽지 않다. 그러면서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 이 호남, 광주 이쪽 지역이다. 뭐 전남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뭐 안철수 전 대표의 이 광주행도 그렇고 대한신당의 이런 예민한 반응들도 그렇고 앞으로 좀 이 지역에서의 움직임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호남 민심은 저도 이제 뭐 여러 경로로 이제 또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이 창당할 때는 사실은 그때 반문 정서가 심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호남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뭐 만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과거에 이제 안철수를 대표를 비롯한 그 세력들이 과연 정말 자기를 대변할 수 있냐?
하는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남의 민심이 왜 중요하냐면 호남의 민심이 곧 어디로 올라가냐면 수도권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풍향계까지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호남의 민심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호남의 민심은 어디도 갈 수가 없다. 어디도 가지도 못하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떠 있다라는 것이 아마 좀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잠시 후면 귀국을 하게 될 텐데 그 현장 저희가 좀 나중에 들어오는 대로 직접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나 총선 이야기긴 한데 한국당과 민주당이 인재 영입 주말 동안 나란히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을 먼저 보자면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그 판사입니다. 이탄희 판사 이렇게 10호 영입 인사를 발표를 했거든요. 인물에 대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특색이 있고 정체성이 뚜렷한 인물이라고 봐야죠. 사법농단 폭로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국정농단, 사법농단 이런 것들이 정치의 핵심 쟁점들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보다 더 이 지금 이제 그 중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민주당의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는 건 바로 농단에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사법농단, 국정농단에 관련된 인물들을 영입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그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대단히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이거는 보통 IT나 뭐 특정 영역에서 성공한 그런 인물들을 영입하는 것과 다른 측면이에요. 이건. 예. 그러니까 아주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나 또는 현재 진보 진영의 전통적인 지지를 해왔던 그런 유권자들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전 영입이라고 봐요. 이건 아주 대단히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영입이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가장 그 선거가 딱 시작되게 되면은 사실 선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시장이거든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들을 막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좀 저는 이제 조금 보면서 비판적인 게 예를 들어 정치적인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매스컴을 좀 탔다고 해가지고 화제가 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무작위로 영입해서 결국은 그분들이 한 대화가 지나면은 그 당해 년도는 뭐 이렇게 화제가 되지만 그 다음번 선거에 가면 다 없어요, 한 분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인재를 함부로 정치가 써먹어도 되냐, 소모해도 되느냐, 저는 그런 비판이 좀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탄희 판사 같은 경우도 사법농단을 폭로하셨다고 하지만 사법농단이라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국민의 실체를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양승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대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몇 가지 국가적으로 볼 때 그 사법부로 볼 때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나왔던 건데 이 부분이 무조건 사법농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과연 법관을 하셨던 분들이 곧바로 이슈가 됐다고 해가지고 입법부로 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이런 것도 좀 저는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서 삼권 분립 체제 하에서 부를 옮길 때에는 조금 그 타이밍을 좀 주고 충분히 자기 성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옮겨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를 한국당은 영입 인재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28살 때 최초로 이제 서초구 지역구 의원으로 또 최연소로 이렇게 당선이 되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핀란드에서 30대 여성 총리가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굉장히 젊은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젊은 인재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분들은요 18살 때부터 이미 정당에 가입해서 끊임없이 정치적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젊다고 해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이 이걸 꼭 배워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병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일찍부터 정치권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고 또 특히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여의도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책자문위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또 당에 기여한 바도 있고 또 뭐 언론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토론 과정 중에서 보수의 의견을 상당 부분 나름대로 논리 정연하게 잘 대변한 부분도 있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저는 좀 바람직하다. 그래서 같은 젊은 인재라고 하더라도 화대성이 아니고 꾸준한 게 정치에 훈련을 받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더 많은 도움 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